오늘은 예정드렸듯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이제 저희가 이 과정이 끝나면 다다음 주 25일이죠. 25일부터 의회가 시작하고 이번 시작한 정기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내년도의 예산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예산서를 몇 번 봤지만 너무 복잡하고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산서를 볼 때는 뭔가 되게 좀 아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니까 진짜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 예산에 대한 이해와 의정이나 행정 모니터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좋은예산센터의 오관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혹시 기사에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밑빠진 독상이라고 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요. 선심성 예산이나 또는 낭비성이 심한 예산들 이런 것들을 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좋은 예산센터에서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를 쉽게 이끌어 주실 오관영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오관영입니다. 제가 반대편으로 아무 생각 없이 관악지구위원회 사무실을 갔다가 보니까 여기라고 알려져갖고요. 그래서 다시 오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도착을 했는데 그랬습니다. 반갑고요. 총 요번이 네 번째 강의잖아요. 그래서 혹시 전체 강의를 다 들으신 분? 네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잘 있습니다. 예? 아니요. 따로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첫 번째가 아마 최정원 선생님 모셔갖고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주제를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들을 지방자치와 했고요. 두 번째가 홍준호 의원 와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하는 의정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마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고, 세 번째가 아마 한준빈 선생님 모셔갖고 예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포함해서 하셨어요. 예? 포함해서 네, 포함해서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의정 활동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방자치에서 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그 의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의정 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모니터를, 손준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를 주로 모니터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인데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내용을 다 합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정 모니터 이렇게 원래 교육이지 않습니까? 의정 평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앞에다가 점을 찍고 하나 더 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행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과 의정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방행정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지방행정을 견제하는 공식적인 기구가 의회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또 활동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의정 활동이 왜 중요한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의정을 들여다 모니터를 하시게 될 텐데 그럼 뭘 볼 건지, 어떤 내용을 볼 건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악구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정책들 어떤 사업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면서 보니까
그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청소 행정에 대해서 그 의견을 받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플래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앞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행정 그러면 어떨까요? 근데 청소행정이 관악구의 청소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청소행정에 대해서 그러면 하는 통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모든 행정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을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법과 조례입니다. 법과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보면 여러분들 어떨 때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단히 좀 유연하지도 못하고 좀 창의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다 그 공무원들은 그 정해진 법과 조례에서 정해진 대로 행정을 하지 그것을 벗어나서 행정을 못해요. 그걸 벗어나서 행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감사원에서 지적받고 의회에서 지적받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행정이 보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의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법과 조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주민참여예산학교 이렇게 진행하는 것 때문에 그 구청에 몇 번 와서 강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주민참여 예산을 예를 든다면 이것도 하나의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정책이죠. 그러면 항상 이런 정책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죠.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39조에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참여예산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를 이건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단체장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구청장이죠. 그렇죠? 그럼 구청장은 관악구청장은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악구청장이 이 법에 따라서 관악구에서 어떻게 참여예산을 실시할 건지 라는 절차를 마련했겠죠.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마련한 절차가 바로 뭐가 될까요?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악구에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운영조례가 있죠. 그래서 목적은 지방재정법 39조에 따라서 한다. 지원, 구청장은 주민 안정적 참여 전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그 참여예산이 진행되는지 그러면 관악구에서 참여예산에 내가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예산 편성 과정에 그렇게 되면은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뭘까요? 바로 관악구의 주민참여예산 조례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각각의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는지,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그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조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지방재정법이 바뀌니까 관악구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25개구가 다 뭐를 하겠습니까? 조례를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 절차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25개구는 그 절차를 똑같지 않겠죠. 그 절차가. 조례의 내용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25개구의 조례를 비교해 보면 아 관악구는 이렇게 하고 다른 구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조례에서 그 절차를 규정해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참여예산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걸까요? 절차를 통해서 조례를 통과해서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참여예산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을 했어요. 근데 그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필요할까요? 물음표로 해. 돈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예산이 투입돼요. 청소 행정을 할 수 있는 청소와 관련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들죠. 그래도 실제적으로
뭡니까? 청소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그걸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에는 적용을 하기도 하고 어디에는 위탁을 주기도 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대단히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행정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조례의 내용이에요. 조례의 내용에 보면 목적, 위원회의 기능,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 토론을 한다. 라는 것들을 절차를 규정해 놓은 건 조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느냐 관할부에서 그걸 확인하려면은 뭘 봐야 될까요? 바로 예산을 보는 겁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민참여예산 12명의 참석수당 78명 3회 이렇게 돼 있죠. 100분의 85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안 주던데. 이게 뭘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예산처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토론회 토론자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학교 참석자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절차를 규정해놨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보면 어떤 걸 확인할 수가 있나요? 관할부에서 참여 예산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시민위원회가 몇 명 정도로? 78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3번 정도 뭘 한다? 회의를 한다. 논의를 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영구회를 구성했는데 6명으로 구성해서 영구회는 4번 회의를 한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산학교 토론회를 진행하는 거죠. 그죠? 한 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학교 참석자. 그죠? 그럼 100명 규모로 해서 몇 차례? 2회 정도. 이런 정도로 그러면은 참여 예산을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지방자치단체 가니까요. 거기는 조례는 있어요. 법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니까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예산을 보니까 참여 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런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럼 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참여 예산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과 조례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법과 조례를 통해서 그 정책의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떻다?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정책이 그 두 가지의 근거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참여제 운영, 예산학교 교재비, 업무 추진비 등등의 이러한 것들을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딱 두 가지다. 두 가지고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는 그 법과 즉 조례와 그 다음에 뭐를 보셔야 된다? 예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옆에 관할구 뭐가 있습니까? 구청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책상에 가면은 모든 공무원은 두 권의 책가 다 꽂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관할부의 모든 조례 규칙을 모아놓은 조례 규칙집. 그 다음에 예산서입니다. 왜? 그 근거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내가 편성된 예산을 씀으로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관할부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조례를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 의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되짚어 보면 의정 활동의 3대 기능이 있어요. 의회의 3대 기능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죠.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까요?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두 개 다 맞습니다. 입법부잖아요.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데가 의회입니다.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데가 의회입니다. 그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이 의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의회에 하나의 기능을 더 주죠. 그게 바로 감사기능입니다. 국가에서 하면은 지금 이제 막 끝났죠. 국회는 뭐였죠? 국정을 감사하는 국정감사고,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을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진행되는 순서를 여러분 두 번째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맨 먼저 하는 게 뭐죠?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거예요?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여 예산이 잘 되고 있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이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드러날 수가 있겠죠. 이게 뭡니까? 예산학교나 뭐 이런 것들 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횟수가 너무 적다. 아니 관악구는 특히나 이제 참여 예산 같은 경우 유형 규모가 좀 많지 않습니까? 지역위원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100명 단위로 두 번 해갖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좀 하는 걸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시정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산심의와 입법활동을 통해서 그 행정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산학교를 더 확대하려면 뭐가 더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산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를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그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의 순서가 감사를 하고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치는 것이 예산심의활동과 입법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원들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세 가지를 잘하는 의원들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부터 모니터를 하시게 되면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는 뭘 잘해야 될까요? 행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잘 따지는 의원들은 뭐에 근거해서 따지겠습니까?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따지는 거죠. 그러려면 그 문제들이 현장에서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조례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공무원들은 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프랭카드를 거는 거죠. 조례는 다 형식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청소행정을 어떻게 한다라는 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피부로 체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민들인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시정하는 거죠. 지적하고 이런 활동들로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행정의 가장 기본은 그거다. 법과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하나의 정책이 이루어진다 이런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첫째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야, 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나서 행정이 많이 변했습니다. 행정이. 그거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행정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건데요. 행정의 변화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대단히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중요해졌어요. 기능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가 실시하기 전에는 모든 권한을 누가 다 갖고 있었습니까? 중앙정부가 갖고 있었죠.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하는 정책 결정에 대해서 심부름만 하는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단체의 역할이었어요. 행정에서.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제 가을에 이제 주로 이게 많았었죠. 축제나 문화행사나. 그게 다 언제부터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는요. 딱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보면은 5월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에요. 노인정에서 저기 하고요. 마을잔치하고 가을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뭐 하죠 그때? 동별, 대항, 체육대회를 하죠. 체육대회. 이게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행사였습니다. 체육 행사이고. 근데 지금은 제가 2000년대 중반에 한번 이게 한참 이게 그 지역의 축제들 문화 행사들이 문제가 되는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1000개가 넘더라고요. 크지 않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너 개 정도의 행사들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중요해진 것은 심부름을 하는 집행 기능이 아니라 기획 기능이 중요해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이 어딜까요? 물론 중앙정부가 고민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년대 말에 88년에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누가 수립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70년대, 60, 70년대부터 군인들이라기보다는요, 저기 했죠. 거대한 경제기획원이라는 경제부처가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 몇 차 5개년 계획,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것이 쭉 진행이 됐던 것이 80년대 말까지입니다. 말까지.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직접 그 옆에 이게 구로공단서부터 해서 연안을 따라서 쭉 뭘 만드나요? 공단을 만들죠. 울산이 뭐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역 총생산이 제일 높다. 그러는데 그게 울산이 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울산의 자동차, 포항에 뭐가 있습니까? 제천, 거제, 조선, 남해. 남해 대교 있습니다. 화학이죠. 화학. 그 다음에 마창에 기계금속. 이런 식으로 국가 전체 국토를 놓고 경제를 쭉 산단을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한 겁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지금은 더 어떻게 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들도 자기 중심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25개국 구청 홈페이지를 쫙 들어가 보시면요. 대부분의 구청에서 정책의 1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일자리 어떻게 만들까? 이런 거예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사회적 일자리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죠?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주도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역할이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문화, 복지 말할 것도 없죠. 복지는 여러분들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복지 예산입니다. 그 복지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은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국가하고 역할을 나눕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제 지방자치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대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럼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운 행정이 어딜까요? 기초, 관악구, 그죠? 서울시 보건복지부, 관악구죠. 그 중에서도 동해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이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죠. 그러니까 복지 업무는 이제 누가 챙기자? 중앙정부가 아니라 기초단체가 챙기죠. 그래서 복지사업이 대폭적으로 지방자치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복지 예산 비중이 갑자기 쭉 늘어나요. 지금 기초단체들 같은 경우.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40% 정도 전체 예산이 이렇게 일바가 가죠. 내외가 됐죠. 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노원구 같은 데는 거기는 뭐 거의 50%가 있죠. 근데 그건 뭐 노원구 잘못이 아니죠. 그죠?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노원구에 그 상계동부터 해갖고 어떻게 한 겁니까? 영구임대 아파트를 쭉 한 거니까 기초수물자 제일 많은 데가 서울에서 노원구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제일 많은? 장애인 수가 제일 많은 데가 또 노원구고 이걸 그러니까 그쪽으로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켜나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노원구는 매일 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어쩌라는 거냐. 전체 예산 중에 복지사업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쓸 돈이 없다 이런 저기를 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이렇게 경제, 복지, 문화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뭐를 한다? 주도적으로 기획을 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기획을 하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얘기하고 이것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이나 의정을 보실 때 잘 보셔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기능이 바뀌니까 조직이 변하는 거예요. 조직이.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권한과 결정, 정책 결정을 중앙정부에서 할 때는 수직적인 조직, 흔히 얘기하는 군대와 같은 상명하복의 이런 수직적인 조직이 효율적이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방침이 가장 밑바닥에 통반장,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일사불란하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것이 공유되어지는 과정이 효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뀌었죠.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이제 심부름을 하는 기능에서 기획을 하는 기능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평적으로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고령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연금 문제 갖고 이제 또 국회에서 시끄러웠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예산심의 때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연금을 어느 수준에서 줄 거냐가 이제 다시 논란이 될 텐데요.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걸까요? 하나는 연금입니다. 연금,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 쟁점이 돼요. 그걸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늘어날수록 연금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대출을 계속 줄이는 게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답이 나와서 그런 거죠. 복지 예산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은 연금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입니다. 의료. 근데 그것도 다 그 연금과 의료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고령화 문제요. 왜 그러겠어요? 나이 들수록 병원을 자주 가죠. 젊은 사람들은 뭐 보험료 아깝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을 뽑아 나는 1년에 감기 한 번 안 걸려서 안 가는데 꼬박꼬박 낸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반면에 또 자주 가시는 분들이 있죠. 나이 드실수록 건강에 이상이 생기니까. 그래서 복지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연금과 의료거든요. 이게 다 고령화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보궐이 있었던 화성, 경기도 화성시청을 가보니까 여기도 지금 청사 로비에 이제 요즘에 많이 그 공공청사에 해놓지 않습니까? 북카페도 만들고 뭐 카페도 들어오기도 하고 인천 쪽에는 뭐 주로 이제 공정무역 카페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다양한 저기를 하는데 화성시청에도 또 카페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카페 이름이 노노 카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르신들이 하니까 65세
분들이 어르신들이 뭡니까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그 사회적 기업의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거죠. 이 커피 만드는. 그래갖고 한 거예요. 그럼 시장에 그걸 내주는 거죠. 공간을 자르면.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커피도 만들고 서빙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노인복지에서 가진 일자리만큼 더 좋은 복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령화 문제 혹은 노인복지 문제를 관악구에서 기획을 한다. 우리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부터 준비하고 할 거냐? 그러려면요. 한 개 부서에서 그게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일반적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 담당.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건강 문제를 챙기는 데는 어디입니까? 구에서. 보건소죠. 그죠? 그럼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준다. 일자리를 만든다 이러면 그건 또 어느 과일까요? 일자리 정책과입니다. 요즘에 다 그 일자리 과들을 두고 있죠. 그러면 최소한들의 일자리 문제, 건강 문제, 일반적인 복지 정책의 문제 그거를 종합해서 관악구에서의 노인복지 계획을 세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대로 그 부서들이 담당자들이 협력해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야죠.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계획을 할 때는 수평적인 조직이 대단히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공직사회에 보면 어느 날 공직사회에서 팀장이라는 직책이 생깁니다. 그거는 그냥 직책만 바꾼 게 아니라요. 팀제를 도입하자고 한 거였어요. 왜? 이제는 기능이 집행기능에서 기획기능으로 바뀌니까 부서 간의 칸막이를 넘어서 노인복지사업이면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팀제로 공직사회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기획이 되고 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팀제를 도입을 했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사회의 그 각각의 부서의 칸막이가 대단히 높습니다. 높아요. 그 다음에 또 칸막이만 있냐 부서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계층이라는 위계도 대단히 두텁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실화인데요. 그래서 한 단체에서 혁신적으로 우리가 가자 이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발령을 그렇게 낸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유계를 무시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그 사업에 뭐 팀을 꾸린다 그러면 그 사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팀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 직책이 높은 사람도 그것을 보좌하는 사람이 팀원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팀장이 되는 거니까 쉽게 해서 계장을 주무관 저기를 주사급을 저기 팀장을 시키고 담당자를 계장급을 뭘로 시켰어요? 팀원으로 사업을 발령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공무원이 얼마나 요즘 각광받는 직업인데 그만뒀겠어요. 비슷했어요. 우리 살벌하지. 살벌한 게 아니라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휴직하더라고요. 휴직. 좀 쉬겠다. 이게 나보고 좀 쉬라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이게 참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게 수평적 연계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들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정이나 의정을 볼 때 그걸로 인한 비효율이 대단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정년 자체가 폐지되고 한번해서 팀이 되거든. 공무원 안 되는 거는 정년 보장이 되잖아. 그 그건 뭐 이제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래. 법상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정년 보장을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저긴데 아무튼 대안을 어떻게 가져가는 간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는 게 할 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마을 기업하고 요즘 아까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일자리들을 만든다고 많이 하는 게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에 이제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면서 요즘은 또 협동조합이 있죠.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게 안 돼? 아는 사람이 지역에서 너무 어려워. 보면요, 지역에서 보면 비슷합니다. 고용장이 되지도 않고 다 이게 비슷합니다. 마을 기업이나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해서 마을에서 이제 소규모 마을 기업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사회적 기업들 아까 말했던 사회적 협동조합들 이러한 부분들을 해요. 필요성을 떠나서요. 그게 마을로 가면 구체적으로 도구로 가면 별로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돼요. 근데 행정에서는 그게 구별이 돼요. 왜 구별이 될까요? 예산이 달리나 담당하는 부처가 달라요. 그래서 마을 기업은 안행부에서 담당해요. 안전행정부죠. 그러면 일로 오면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과에서 할 거예요. 저기는 사회적 기업은 주무부서 부처가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럼 아마 이쪽으로 하면 일자리 정책과 정도, 사업과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입니다. 주무부서가. 그러면 여기 뭐 기획재정실이나 예산기획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는 똑같은 적인데 안행부 쪽 자치행정과에 가서는 아유 요즘엔 마을기업 하시라고 그러고 저 이쪽에서는 똑같은 적이 갖고 사회적 기업이 대세라고 그러시고 무슨 소리냐 요즘엔 협동조합이다 이런 거예요. 왔다 갔다 세월 다 보면 그런 사업들이 대단히 행정의 중복적인 투자와 비효율을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종합적 기획이 정말로 종합적 기획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그 행정이나 예전을 보실 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왜 이것이 수평적으로 안 가지? 서로 기획을 이제 잘해야 될 텐데 왜 따로따로 다 하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들이다 이런 건데요. 아무튼 기능이 바뀌고 조직이 변화하고 세 번째 변화는 이것도 이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책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책을 관리하는 방식.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획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기획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노인복지계획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쓸 건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가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노인복지가 좋아져야 되는 거죠.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성과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성과평가 제도들이 공공부문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갖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공공부문은 이 성과평가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효율성만을 따지면 아마 여러분들 그 흔히 얘기하는 주차료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민간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차장 한 칸에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 그죠? 근데 우리 싸게 내잖아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누가 맡기고 있는 거예요?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겁니다. 그걸 싸게 받는 이유는 그런 거죠.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수돗물, 전기 다 마찬가지죠. 예. 공공요금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들의 물가를 저기 하는 부분들을 버스 요금 환승하고 요금 하는 거 다 지금 어떻게 주고 있어요? 세금으로 다 매번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 부분은 이러한 그런 대중교통이니까 그런 거죠. 공적인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원들을 하는 겁니다.
그걸 민간이 한다라면 절대 못하죠. 그죠? 이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우리나라의 시골로 가면, 분단위로 가면 산부인과가 없는 분이 꽤 많죠.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애 낳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시를 운전하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야죠. 지자체를 만들지 그럴 수 있는 걸 해야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걸 경제적인 효율성으로 따지니까 이 민간 병원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거기서 병원을 개업하겠어요? 그런 것이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그럼 성과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떤 걸 성과로 볼 거냐? 이런 거죠. 근데 공공부문에 있어서 성과를 가장 높이는 방법은 저거들하는 겁니다. 이 공공부문에 대한 행정 서비스, 행정, 정책, 이거에 대한 수혜자들, 대상자들은 다 누구예요? 시민들이잖아요. 관악구는 관악 구민들입니다. 그러니까 관악구가 이제는 기능이 바뀌었잖아요. 정책 사업을 기획을 할 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하는 것이 그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데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 성과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관악구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그것을 그러려면은 그 관악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기획으로 갔으니까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먼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선진, 외국의 선진국들의 선진 행정에서 그렇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죠. 우리가 외국에서 되게 좋다는 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흔히 얘기하는 거버넌스, 협치, 일본에서 그걸 협치라고 부르는 했죠. 협치, 민간 파트너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민선 5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과 소통한다, 행정, 시민들 참여 이런 얘기들이 강조가 되는 거죠. 주민참여 예산이나 이런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예산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다 누가 수혜자입니까?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편성 단계에서부터 고려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산의 성과를 높이는데 좋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게 부천시예요. 부천시에 가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예 그냥 관악구청도 크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보문고처럼 예쁜 글을 써놨던데 부천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4년에나 붙어 있는 겁니다. 아이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문화특별시 시민이 시장입니다. 아예 그냥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하는 거죠. 주체가 돼요. 그게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시민들이 이제는 전에는 한 소비자 정도의 위치였어요. 여러분들 기업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물건을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살 거 아닙니까? 구매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기 하면 항의하기도 하고 불만 저기 하게 하고 소비자 보호를 저기 하기도 하죠.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시민들이 소비자의 위치. 그래서 민선 4기만 하더라도 고객 만족의 행정을 하겠다 이게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만족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구정의 목표였던 거죠. 근데 민선 5기에서는 아예 시민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민 참여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시민들의 위상이 소비자에서 뭘로 바뀐 거다? 생산자에서 바뀐 거다. 정책을 어떠한 정책을 생산할 거냐, 어떠한 정책을 할 거냐라는 결정을 누가 한다? 이제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한다. 이게 그런 표현입니다. 참여라는 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위치가 달라진다 이런 표현인데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여를 한다라는 것은 모두 책임도 수반되는 책임. 그래서 같이 생산하고 같이 책임지는 이러한 행정으로서의 변화 이게 이제 지금은 거버넌스나 민간 파트너십이나 이렇게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모든 건 좋은데 예, 참여도가 예, 부정적이고 예. 몰라요. 관심 없다 그러죠. 그렇죠. 네, 네. 그게 문제예요. 옛사람이 하는 거지 네. 나머지는 그냥 하는 길라 그러지. 말은 겉으로는 거창스러운데 뒤에는 무관심이다 이거죠. 예. 강의 듣고 있다. 그래요. 아마 이제 그런 저기가 있을 텐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참여라는 부분들과 관련하는데 그건 마찬가지가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가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참여가 우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안 해줘요. 충분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주면 시민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 시민들 참여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제가 말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발 시민들 보고 참여하라고 하면서 시민들한테 뭔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민원 얘기하지 말아요. 공익적인 요구만 얘기하라. 그런데 관악구에 살면서 관악구의 공익적인 일을 고민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악구에 살면서 불편한 거, 이런 건 좀 구청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있죠. 그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공익적인 요구만 하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권한을 안.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여해서 뭔가를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반영할지는 안 반영할지는 여전히 누가 판단해요?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면 내가 한 번은 참여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은 참여를 해요. 그래서 권한을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여를 해서 뭔가를 작은 거라도 결정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시가 참여 예산을 진행을 하면서 500억의 저기를 뒀어요. 500억을 어떻게 한다? 참여 주민들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을. 아예.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지. 마을 공동체 사업을 거지. 아닙니다. 그건 제안하는 것마다 다르죠. 네. 그래서 어느 구는 예를 들어서 제한된 사업이 많이 채택이 됐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은평구가 제일 많았나요? 은평구가 거의 50억 가까이를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채택이 됐어요. 50억. 몇몇 구는 거의 제로도 있었습니다. 제로. 그러니까 25개국에 500억을 딱 이렇게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니에요. 제안해서 그 결정을 누가 했다? 시민들이 한 거예요. 그러면은 참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올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안과 참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충분한 결정 권한을 또 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촉진시킬 수가 있다. 이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이제 행정의 변화,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가 바뀌었다? 기능이 바뀌었다. 두 번째는 조직이 변화했다. 정책을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흔히 얘기하는 거버넌스. 시민들이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정책을 생산하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행정에 있어서의 대세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제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예산제도가 바뀐 겁니다. 재정제도가 변화합니다.
재정제도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의회 이제 예산이나 이런 거 모니터 들어가시면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다? 성인지 예산 제도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이 돼요. 세 번째가 성과 계획서를 만들도록 한 겁니다.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해 이제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하는데 전에는 아마 여러분들 예산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 세출 예산안 요것만 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두 권의 책자가 더 만들어집니다. 하나가 보다 성인지 예산서고 다른 하나가 성과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별도로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걸로 하고요. 참여 예산은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바뀌었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에 따라서 뭐 이제 이게 어디서 하는 걸까요? 참여 예산일까요? 관악구 예산은 참여 예산입니다. 이렇게 이제 6월부터 해서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온라인 병평 통한 사업 제안하고 제안서 검토하고 법률적과 참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분과회 구성하고 심사 및 사업을 어떻게 해요? 선정까지도 관악구도 지금 간 거죠. 선정하도록. 그 다음에 조정예비에 최종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을 관악구에서도 진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도 제안서 하고 심사 확정하고 지역회의 제안 직접 제안해서 심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결정하죠. 예산 사업을 결정합니다. 참여예산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한다. 이런 이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서울시도 하고 있고 관악구도 하는 겁니다. 이 참여예산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행정이 변한 겁니다. 이제는 예산도 결국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 단계에서부터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쓸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행정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산의 성과를. 그래서 참여예산 제도가 행정에서도 도입이 된 거죠. 예산 제도가. 두 번째는 성과 계획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혹시 보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산서 아까 참여예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항목만. 거기에 뭐가 돼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산학교를 하는데 100명 이외에 하는데 얼마 쓴다. 이것밖에는 예산서에 안 나와요. 즉 요것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것만. 뭐 어떤 사업에 얼마나 쓴다라는 것만 나와요.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미션, 임무가 뭐냐? 이거는 예산서만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예산서만을 봐서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이제 작성하도록 한 겁니다. 뭐로?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 거예요. 성과 계획서.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어떠한 성과가 주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건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예산서만을 봐갖고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예산학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뭘로 담는다 이제는 성과 계획서로 담는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산서뿐만 아니라 예산은 뭔가를 달성하기로 위험하잖아요. 그죠? 결국엔 핵심은 이 성과를 뭘로 보냐는 건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도록 했다라는 거. 이걸 이제 담아낸 것이 성과 계획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모니터를 하다 보면은 의원들이 한쪽에는 예산서, 한쪽에는 뭐 성과 계획서가 또 나와서 이제는 본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니터를 하실 때
그걸 잘 활용하는지 의원들이. 그리고 행정에서는 그것을 성과 목표라든가 이런 걸 적절하게 잘 세웠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행정과 의정이 같이 가는 거죠. 두 번째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거네요. 이겁니다. 이게 이제 관악구적인데요. 관악구는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겁니까? 지역 문화특구, 일자리 복지특구, 행정특구,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행정특구 다 반영을 해요. 요즘에 참여 얘기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 없습니다. 일자리, 복지, 지식문화, 교육혁신, 주거환경, 쾌적하고 안전한 이런 핵심적인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예산과 연결시켜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이러한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는데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걸 뭘로 담는다? 성과계획서로 담는다. 그래서 이제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전략적인 목표 이것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작업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과계획서가 대단히 의미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적절하게 연결가 된 건지 그리고 이런 비전들이 지금 맞는 건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만들어지는 예산서가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나와 있는 대로 지방재정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 이하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결산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이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인지해서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낯섭니다. 공무원들도 낯설어해요. 낯설어하는 건데 쉽게 이제 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뭐 이게 다른 걸 빼고요. 이게 서울시 여러분들 지하철 가면 볼 수 있는 이런 거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요. 사진을 제가 이게 행복한 서울. 예, 여성이 행복한 서울이에요. 여행 화장실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서울을 줄여서 여행 화장실이에요. 이게 오세훈 시장 때요. 오세훈 시장 때 여행 프로젝트를 오세훈 시장이 대단히 뭡니까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어요. 여행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사는 여성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인 거죠. 여행 프로젝트입니다. 그 중에 7대 과제를 선정을 했어요. 뭐 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공공 화장실, 공중 화장실을 바꾸는 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공사가 끝난 뒤에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화장실들을 다 구청은 했나 안 했나 아니면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흔히 우리가 화장실을 지으면요 뭐 1억을 들여서 예산을 100평짜리 화장실을 짓는다. 그러면 반뚝 잘라서 남여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남자 화장실에는 보통 소변기하고 대변기가 들어가죠. 여자 화장실에는 대변기만 들어가고. 그럼 같은 면적으로 하면은 변기 수가 어디가 많겠습니까? 남자 화장실이 많죠. 이거 다 조사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보니까 7대 3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남자는 3분의 1, 여자는 3분의 2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시네. 성인지적이신 거예요. 여자는 줄을 서는데 남자는 줄 서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바로 성인지 예산입니다. 아주 훌륭하시네요. 제가 설명을 해요. 이게 잘못됐다. 그니 오세훈이가 뭘 잘했단 말이에요. 예? 아니, 아주 바꿔드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에는 그냥 1억을 들여서 100평짜리 이 화장실을 잘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남자와 여자가 갖고 있는 차이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몸이 갖고 있는 차이죠. 예를 들어서 남자는 분리를 보는데 한 50여 초가 걸린대요, 평균적으로. 여자들은 1분 10몇 초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남자하고 여자가 갖고 있는 뭐의 차이입니까? 몸의 차이죠. 신체. 예, 신체의 차이인데 이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행사장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보면 여자 화장실은 항상 줄을 길게 쓰죠. 여자들이 차별을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여성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도 없죠. 아 그게 원래 국회에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을 바꿨잖아요. 지방재정법을 바꾼 거는 국회에서 바꾼 겁니다. 조례를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만드는 건데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뀌어서 지금 차이를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어가지고는 지금 어떤 비율로? 5대5로 목표로 했어요. 보도라는 면적을 좀 그런 거죠. 줄인 거죠. 그래서 변기수를 갖게 하는 화장실 공사가 끝난 게 이제 요 여행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아마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꼭 여자 화장실 편말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건데 이런 거죠. 근데 이러한 차이들이 여러분들 남성과 여성만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원주민과 이주민들은 많지 않습니까? 노인과 젊은이. 노인과 젊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한 차이들을 우리가 많이 고려하는데 첫 반을 놓은 게 성인지 예산서예요. 지금은 이제 남녀간의 차이는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성인지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사업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인지 예산서나 성과 계획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안 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귀찮은 일이기도 한 겁니다. 행정적으로도. 그런데 의회에서 이거를 어렵게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잘 활용을 안 한다. 이러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당장의 공무원들이 그럴 겁니다. 아 이거 쓸데없는 일 했다. 안 해도 되는 걸 해갖고 이게 뭐냐. 행정운영만 낭비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의원들이 이런 자료들을 이게 이제 예산서와 다르게 부속 서류로 이렇게 제출이 되는 겁니다. 첨부 서류로 제출이 되는 거예요. 세입세출 예산서와 나머지 두 건, 성과계획서와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이 되는데 의원들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정책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예산심의 활동이나 의정활동에 적절히 활용하는지 여러분들이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아 이게 내가 잘한 거고 한 일이구나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도 잘 몰라요. 아, 성인지 예산서가 나오는지 성인지 예산이 뭔지 성과계획서가 이게 어떻게 있는지 또 모르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제일 답답한 건 어떤 데는 여성 의원이 잘 모르더라고요. 성인지 예산서가 나오는지. 그래서 아무튼 남녀를 떠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일 이거 대단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만든 겁니다. 계속 공무원들도 교육하고 하고 해서 한 건데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게 아무튼 성인지 예산서.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가 어떻다, 성과계획서가 어떻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과계획서나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또 따로 한번 조금 더 그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더 공부를 하시더라도 오늘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겁니다. 아 행정이 변화했다. 그거에 따라서 아 예산제도도 변화했구나. 이제 행정에 있어서 성과를 높이려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예산제도가 도입이 됐다. 예산도 이제는 성과가 중요하니까 성과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예산의 쓰임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했다. 두 번째는 그 성과를 뭘로 보냐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남녀가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쓸 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를 만든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넓혀도 그런 차이들은 여러분들 많이 존재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제가 2010년도인가요? 노인복지관을 갔어요. 또 다른 일로 갔는데 복지관 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2010년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선거가 있던 해였잖아요. 무상급식 문제가 아주 쟁점이 됐던 선거였죠. 2010년도에. 근데 노인 그 복지관 관장님 들더라고요.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도 급식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 점심이나 무료 급식 사업을 합니다. 우리 단가는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전 솔직히 몰랐었거든요. 그 당시에 2010년도에 그 지방자치단체 아이들 그 결식아동이라든가 급식 단가가 3,500원이었어요. 한 끼. 노인복지관이 얼마였을까요? 3,500원씩이나 배고요? 네, 아이들 그렇게 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한테 하는 급식 단가면 얼마를 지원해 줄까요? 훨씬 낮을 것 같아요. 당시 1,700원. 우리 700원 맞네. 맞습니까?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죠. 그렇게 차이가 나냐 그랬더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이게 강하게 요구를 못 한대요. 왜 못 하냐니까 복지관 관자 입장에서는 그 1,700원을 갖고 한 끼를 제대로 대접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걸 이제 강하게 얘기 못 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식사를 되시는 어르신들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게 젊은 애들을 잘하는 애들 밥 먹인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도 밥값 올려달라고 얘기하기가 우리야 곧 갈 사람들인데 그거 갖고 이게 1,700원이라고 한 끼에. 네. 그렇다니. 돈이죠? 아이 그렇게 안 받아요. 예? 아니 강의 중에 말씀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우리 관악에 예.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예. 노인정이 108군데예요. 예. 108군데인데 예. 지금 내가 신원동에 살고 있어요. 예. 신원동에 노인정이 있어요. 예. 세 군데가 있어요. 예. 세 군데가 예. 지역마다 1,200원 차이는 모르겠어요. 예. 거기까지 내가 예. 뭐 깊이는 안 되었는데 내가 지금 이 노인 심리 관계로 한 10여 군데를 보고 있어요. 예.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500원이에요 한 끼에. 한 그건 달에 10,000원이에요. 예. 아니 과장되면 안 돼요. 예. 내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1,700원 이렇게 그냥 통일하면 안 된다. 예. 말씀하시는 건데 10,000원을 내면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점심은 줘요. 예. 얼마입니까? 한 달에 500원도 안 돼요. 한 끼에. 그런 데도 있어요. 예. 뭐 1,700원 아니에요. 근데 그 노인들이 그거 한 복지관. 끼에 지금 여기는 복지관. 복지관에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이런 수급 노인분들 네. 무료 급식을 제공하거든요. 복지관 하나 복지관이 1,700원을 받는다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무료 급식 사업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예, 한 끼에 1,700원 정도를 지원해 주더라 이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이제 뭐 무상급식이나 이런 사업을 할 때 하는 건데요. 여기 고개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노인정에서 하시는 거는 아마 그 부식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작죠.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보조적 지원이 들어가는 것들은 작은데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차이라는 겁니다. 차이라는 거.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봤을 때 한번 그 고민을 해보세요. 이게 그런 차이들이 많았고 해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아무튼 그것을 처음으로 반영한 것이 성인지 예산. 남녀 간의 차이는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고려하도록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행정 얘기를 했는데 행정 얘기를 했던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모든 행정에는 정책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법과 조례,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과 조례를 보고 그 다음에 예산서를 같이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면서 지방행정이 변화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변화했는데 하나는 기능이 바뀌었다. 즉 집행기능, 심부름을 하는 기능에서 이제는 기획기능이 중요해졌고 두 번째는 기능이 바뀌니까 조직이 바뀐다. 이제는 조직이 수평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되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책을 관리하는 방식이 돈을 투명하게 쓰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행정이 바뀌니까 예산 제도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참여 예산이 도입이 되고 예산도 이제는 뭐가 중요하다? 성과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과 계획서를 만들도록 했다. 그 성과를 고려하는데 남녀가 갖고 있는 차이를 고려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도록 했다. 이게 이제 큰 행정의 변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의회의 3대 기능입니다. 그죠? 하나는 중요한 예산안 심의 협정하는 기능, 조례 입법 부조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잘하기 위해서 뭘 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의회에 준 거예요. 그래서 의정활동의 핵심은 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뭐죠? 입법활동, 그 다음에 예산심의활동. 여러분들이 의정을 살핀다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를 의원들이 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지 이게 이제 핵심이 될 테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목소리 키워서 공무원들을 야단치는 게 의정활동 잘하는 게 아니라 의원은 뭘로 얘기하는 거다? 법으로 얘기하는 거다. 그것을 조례, 재개정 활동이라든가 예산심의 활동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행정의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활동이 잘하는 의정활동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살펴도록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정활동을 하는데요.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판단입니다. 예산이나 정책을 판단하는데 경제적인 판단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을 뭐라 그러나요? 혈세라고 그러죠. 혈세. 피 같은 돈 아닙니까? 예산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은 아껴 쓰는 겁니다. 피 같은 돈이니까 아껴 써야죠. 그 얘기는 불효불급한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데 주민들이 필요할 때 써야 된다는 거죠. 그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악구에 살면서 이런 거는 이런 사업을 왜 관악구에서 돈 주고 하지? 안 해도 될 사업에 왜 이런 사업을 할까? 이런 사업들 한두 개쯤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잘 예산이 투여 안 되도록 하는 게 의정활동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업에 대한 적절성,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아껴서 써야 된다. 이건 예산의 가장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주민참여 예산을 하게 되면 동네에서 많이 올라오는 요구 중에 하나가 방범용 CCTV 설치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많은 요구가 올라와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동네에서 그게 올라왔어요. 동네에서 그걸 해달라고. 지역 참여 예산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설치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참여예산위원들이 그것을 이제 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현장을 가본 겁니다. 가봤더니만 거기가 놀이터였던 거예요. 아, 이게 도로도 아니고 왜 놀이터에 이 CCTV를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거냐? 라고 이제 그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가 아이들이 소년들이 많아서. 방과 후에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이 끝나고 모이는 그 마지트 비슷한 장소 공간인 거예요, 놀이터가. 그러니까 좀 시끄럽기도 하고 밤 되면은 불안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거기서 뭐 술을 먹는지 담배를 피는지 그러다가 또 사고라도 나는 거 아닌지 하니까 뭐를 해달라? 같이 설치하면 아이들이 안 올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게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논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할 거냐 말 거냐, 편성을 올릴 거냐 말 거냐 하는데 몇몇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냈죠. 반대라기보다 이거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있는 건데 한번 보자.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등하굣길에 이렇게 삼삼오오 모여갖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라 사다가 먹고 혹은 떡볶이라도 사다가 편하게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더라 이런 거예요.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큰 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나씩은 갖고 있죠. 근데 이렇게 등하굣길에 편하게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설치하는데 한 2천만 원 되는데 이게 싸지가 않습니다. 설치하는 비용이. 그러면은 그 2천만 원을 갖고 공간을 하나, 요만한 공간 몇십 평 되는 거 임대해서 얻어주자. 청소년 산업방 해주고 뭡니까 정수기하고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쓸 수 있는 거 이 정도 해주면 아이들 그래도 떡볶이라도 사다가 먹고 와이파이 좀 편하게 쓰고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사줘도 저거는 다 막아놓잖아요. 데이터는 해놓으니까 아이들 거리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든가 뭐 문자를 하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데는 다 어떤 데가 있어요? 와이파이. 거기 상상 모이면서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그게 이제 한쪽에서는 동네 주민들은 방법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해달라고 그랬고 대안으로는 사랑방을 만들어주자. 이런 요구들이 같이 올라오고 그거는 어떤 판단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아니라 가치에 대한 판단의 문제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판단의 문제니까 그거는 정답이 없죠. 그렇죠? 절대선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주민들이 토론해서 합의하는 거죠. 그래 우리는 그러면은 그게 저게 합리적인 것 같으면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저걸 하자. 그 카메라 설치하면 애들 쫓아다니면서 할 거냐 한번 해보자. 이런 결정을 하면 그게 정답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다. 그래도 이게 아이들이 사랑방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것도 관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냥 설치하자. 이런 게 정답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누가 합의하는 거다? 주민들이 토론해서 합의하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애들은 음침언지를 좋아하잖아요. 담배 피려니까. 그래서 그거는 무슨 과정이다? 정치적 과정. 정치적 과정. 여러분들 의회에서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 여야가 왜 이렇게 싸우겠어요?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러는 거죠. 합의하고 조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아니 그건 그게 아니고 예, 야당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 야당하는 건 한나라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럼 여야는 또 바뀌잖아요. 그럼 생각이 다른 거지. 여야는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런 걸 만들어주면 예, 일자리도 늘고 좋아요. 예, 사실 예, 난 양쪽에 어느 쪽이 나오면 난 찬성해요. 예, 중앙에서 시설을 해주든가 예, 지역에서든가 있어야 돼요. 예, 그거 있으나 없으나 탈선을 하면 탈선하고 예. 예? 또 그런 거 있음으로써 탈선 애들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인문이 나는 그쪽에 이제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토론해서 결정하는 거죠. 지금 어르신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데요. 한 지역에서는 또 다른 반대 이유로 그거는 놀이터가 아니라 정말로 이게 방범용 CCTV를 설치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동네 아저씨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저씨들이 반대했냐면 여러분들 동네마다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네. 자율방범대 아저씨들이 야 우리가 보니까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지는 않더라. 범죄는 다 일어난다. 근데 이 방문 카메라가 나중에 검거할 때는 이게 도움이 되잖아요. 거기에는 활용이 도움이 된다더라. 근데 우리가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그런 범죄가 안 일어나는 예방 활동 아니겠느냐. 이 설치하는 값에 반의 반만 우리한테 지원을 좀 더 해다오. 밥값 정도를. 그러면 우리가 동네에서 더 열심히 순찰을 도마. 근데 우리 동네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아는데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하마. 이런 의견을 냈었어요. 그것도 이제 판단이. 근데 방범대 있죠? 예. 그 사람들 활동 제대로 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예. 제가 하는 데도 잘하는 데도 있고 지금 못하는 한지 데도 있죠. 무용지물이에요. 예. 그 형식적으로 지만 지고 자기 일을 다녀요. 예. 그렇죠. 먼저 뭐 아니 제가 네. 우리 아파트가 학생들이 막 담배를 피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그것을 저기 우리 주민이 이제 그걸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아파트 담당이 아니고 삼복도로 담당이야. 그거 어떤 것도 있어요. 담당이 달라. 아니 파출소에서 그걸 방문대장이 방범대장이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말이 이런 얘기고. 네. 거기도 이 관료네요. 그래가지고 거기 방범대 들어간 여성이 나와버렸어. 안에 지금. 아,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잘하는 데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못하는 거기서 데도 충청도 향이 나오고 술 먹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녹화가 다 되고 있고. 있는데. 오늘 또 방법 열심히. 있대요. 아무튼 거기는 뭐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하면 우리가 귀가하는 애들 더 태워주고 하여튼 뭐 그러한 것들이 거기 들어가려고 그런 판단이 거 안 들어가요. 그걸 이제 우리가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래서 한편으로 서로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가치 중립은 없다라는 거. 자기 생각이 다 있죠. 주민들마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2010년도에요. 2010년도에 그 선거가 있기 바로 그 전에 한 의원이 의정부고회를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4년 동안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를 4년을 결산하는 의정부고를 이렇게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의원이 했던 얘기가 기억에 남는 것이요. 요즘엔 의회도 보면 다 뭐가 있습니까? 의원들이 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기도 시간 있을 때 방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할 때 나하고 밥 먹자고 하고 만나자고 그러고 저녁에 술 먹자고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또 지역에서 뭔가 좀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먹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게 시장에서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오늘 장사를 안 하면 어려운 분들은 정말 이렇게 참여의 공간이 열려도 참여하기 어렵고 4년 내에 전화 한 통화는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나한테만 그러지 않고 다른 회원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만나고 밥 먹고 술 먹고 듣는 얘기가 그 사람들의 얘기인데 의회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과 예산을 심의하는데 내가 누구를 대변했겠냐는 거예요. 대부분이. 당연히 이민사한테 그렇게 또 예산도 그걸 올라가는 거죠. 네. 현실이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봐주고 나의 의정활동을 지켜본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가치를 대변하고 누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하는지를 지켜보는 게 여러분들 대단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걸 해줘야 신경을 쓰죠. 조금.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장애인 단체가 의정활동 모니터를 아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 의원이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처우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는지가 딱 평가의 기준이에요. 매번 열심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신경 쓰게 한마디라도 하게 됩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 동네 장애인 정책은 이렇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네,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은 의정 모니터를 하실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의정 모니터 그것만 여러분들이 합의해서 한두 가지라도 하면 저는 의정 모니터 활동의 반은 끝난 겁니다. 반은. 이제 그 치를 지켜보는데 우리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기준으로 의원들을 평가할 거냐는 거죠. 의정활동. 그걸 세우는. 그걸 복잡하게 여러 가지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합의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번에 의정 모니터를 해보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한 것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정치 얘기 들었겠습니다만 이 정치학 흔히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고정적인 정치에 대한 정의예요. 정치란 뭐다? 사회적으로 희소한 가치를 배분하는 건전히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산을 어떠한 가치에 기초해서 배분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선거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 보고 찍어라? 정책 보고 찍으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없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실현하려면 직접 나가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정책을 보고 찍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정책을 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런 누구의 가치를 대변하고 어떤 정책을 통해서 하는가를 보자는 거죠. 그것이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하고 대립하고 혹은 타협하고 조정하면 되는 것이 정치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디다? 의회인 거죠. 그런데 그 의회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동안에 잘 반영을,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반영하는 정치인들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분들은 목소리를 별로 전달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에 기반한 참여와 이런 여러분들의 의정 모니터 같은 이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결국엔 어떻게 된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정활동 모니터가 피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평가하고 그러면 또 좋은 평가를 해주면 의원들이 좋아하는데요. 좋은 평가만 하게 되나요? 나쁜 평가하면은 당장에 뭐라고 그러죠? 그럼 어려운 과정도 겪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해주셔야만 뭐가 좋아진다? 결국엔 주민들이 삶이 좋아지는 겁니다. 좋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모니터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앞의 시간에도 뭐 다양한 방법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니터를 하는 이유가 뭐다? 이걸 합의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를 할 거냐, 모니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만을 갖고 알려줘도 훌륭할 수 있어요. 이런 발언이 있었다. 속기록, 발언록만 이렇게 쭉쭉쭉 요약을 해서 해줘도 됩니다. 거기에서 굳이 가치 기획을 안 해도 돼요. 그것만 해도 저는 훌륭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건 우리가 이번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런 점은 좀 보자. 의원들이 좀 성실하게 하는지 행정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지
현장을 좀 가보고 목소리 들으려고 노력하는지 이것도 기준일 수 있고. 말과 행동이 똑같은지. 네. 그런데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모니터를 하실 때 사전적인 작업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 구청에 와서 하든 의회에서 하든 발대식 이런 거 꼭 하세요. 모니터가 발대식 하면서 다른 걸 그걸 하는 이유가 아니라 발대식을 안 하더라도 그 기준이 합의가 되면 의원들한테 사전에 다 공개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준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겠다. 그럼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 부분들을 의식합니다. 행정사무관 때 현장을 얼마만큼 다녔는지를 우리가 나갔는지 책상에서만 앉았는지를 모니터하겠다. 그걸 모니터의 지표에 반영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나가요. 열심히 나가요. 한 번에 갑니다. 가지고 그게 이제 의원들이 조금 더 기준만을 줌으로 해서